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설날에도 시선 집중은 계속됩니다. 자, 명절에 과연 고향에 가야 할지, 오랜만에 만날 조카들에게 세뱃돈은 얼마를 줘야 할지,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 나눠보고요. 세상과 단절된 은둔형 청년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키코모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보다도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왜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2월 10일 설날에 보내드리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설날에 보내드리는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설 연휴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설 연휴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람차시죠? 네, 아유, 그렇죠. 놀면 뭐합니까? 네, 이렇게 방송을 핑계로 피해 나오시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있죠. 그렇죠? 네,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명절 때 생방을 상당히 선호하더라. 왜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설 명절 세뱃돈으로 얼마가 적정할까 물어봤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안 주고 안 받는다는 답변이 42%나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담에다 달라진 명절 문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안 주고 안 받는 추세가 좀 되지 않았나. 한편 이번 연휴에는 고향 가서 부모님 뵙는 청년들이 유독 많을 걸로 보입니다. 한 데이터 기업이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계획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55%가 고향을 방문하겠다 답했습니다. 특히 20대 10명 중 6명이 고향에 가겠다 답했는데요. 조사업체는 20대들이 고향을 방문해 다양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길 원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20대들의 삶 너무 팍팍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취업 실패 등을 이유로 세상과 단절된 은둔, 고립 청년이 약 54만 명에 달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2주, 3주 안 나간 적도 있었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좌절, 절망감이 심한 것 같아요. 자꾸 나이만 먹고 떨어지다 보니까. 나이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취업 등 직업적 어려움이었고 대인관계와 가족관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원했습니다. 네, 세뱃돈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설 때마다 계속되는 세뱃돈 적정 금액 논란.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이게 SK 커뮤니케이션즈의 시사 폴 서비스 네이트 Q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표본도 상당히 많아요. 성인 남녀 3,892명 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이 중에 1위. 어떤 답변했냐면 이 세뱃돈과 관련해서는 서로 부담되니까 안 주고 안 받는 게 선호한다. 오. 이게 42%예요. 네. 1,668명. 네. 상당히 많은 수치고요. 이게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13%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많이 올라갔네. 예,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이. 이게 사실 15명 차이로 2위로 내려앉은 게 5만 원 주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퍼센테이는 페이지는 똑같거든요. 네. 42%, 네, 1653명이라서 1위랑은 15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 네. 그 뒤가 10만 원 주겠다. 오. 10%. 대인배. 그리고 10만 원 이상 대대인배 2%로 나타났습니다. 안 주고 안 받는 게 심플하긴 하죠. 근데 네. 그 원망의 눈길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까요? 네. 시선을 회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를 뭐 대놓고 말로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각자 협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안 주기 안 받기인데 저쪽은 또 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조카나 이런 어린 친구들이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아이, 이건. 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세배를 받는 어른이 5만 원을 주면 네. 마음속으로 아 우리도 5만 원 주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그쪽에서 10만 원을 꺼낸다. 예. 아 그럼 생각이 많아지는 거고 그쪽에서 만약에 아 올해는 뭐 그래 덕담만 쫙 하고 내 말은 뭐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도 굳이 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안 주고 안 받는 것보다 10,000원짜리 한 장에 과연 만족할까? 그러니까요. 상위가 10,000원이라며요. 네, 네. 그런데요. 죽어도 욕먹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죽어도 욕먹는 정말 최악의 결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애들이 그 받자마자 표정에서 네. 그 만족감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5만 원권을 굳이 만들었어야 되는가. 아,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곧 10만 원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유, 부담이 이러면 크죠. 세뱃돈 인플레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이게 5만 원권 지폐가 나오면서 좀 약간 금액이 올라간 면도 좀 있지 않나요? 사실. 그 달라진 풍경이 분명히 있고요. 애들이 돈과 관련해서 색깔로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도 어린 편인데도 이 돈을 주신 분이 그러니까 어디 행사장에 데려갔다가 이건 세뱃돈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 너무 귀엽다라고 하면서 그분도 제가 너무 죄송하게 아마 10,000원짜리가 있었으면 10,000원짜리 주셨을 것 같은데 5만 원짜리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5만 원을 받아보니까 애가 막 깡충깡충 튀면서요. 너무 좋아해서 아 좀 아이지만 좀 그렇다. 혹시 5,000원짜리 아니었을까요? 아 5만 원이었어요. 색깔 비슷한데. 명백하게 구분합니다. 7살만 돼도 구분합니다.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만 원권이 나와야 된다라는 또 이 2만 원권 얘기도 있고 막. 네, 그랬어요. 2만 원, 3만 원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확실히 조금은 이 인플레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설문에서 이제 주목해 볼 거는 사실 제일 많이 답한 게 30대거든요. 안 주고 안 받겠다. 근데 이제 사실 30대가 세뱃돈을 직접 받을 일은 없죠. 이제 자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자녀는 세뱃돈 챙기기에는 아직은 좀 약간 그렇죠. 어린. 네. 아주 30대 애기거나 네. 네. 없거나. 근데 뭐 그건 가정마다 다른데 저는 그냥 저희 집 애한테 주거든요. 그 통장에 넣어라. 그래서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45%가 30대가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이 설문이 당신이 기혼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구분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자녀가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안 주고 안 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실천은 어렵겠지만 아무튼 안 주고 안 받을 수 있는 현실 조건이 갖춰준 50대가 43%나 안 받겠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아, 50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50대 이제 자녀가 보통 20대라고 본다면 네. 그렇죠.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40대예요. 40대 자녀들이 이제 딱 10대거든요. 사실 세뱃돈을 가장 원하는 자녀를 둔 나이대가 40대 그렇죠. 아닙니까? 40대예요. 그러니까 40대의 그 응답률이 조금 낮다는 거는 일단 50대면 마음은 가벼워요. 애들이 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고 30대면 나는 애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받겠다. 쉽게 답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40대의 응답률이 낮다는 거는 아직은 그런 변화의 흐름은 있지만 아직은 좀 주고 받는 게 낫지 않는가 네. 하는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럼 거죠. 안 주고 안 받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진 게 어떤 세태의 변화라기보다는 세대. 세대의 반영이다 이렇게 세대의 보시는 반영이라고 거군요.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현실적인 조건. 네. 그리고 저같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 40대 같은 경우에는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속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 네, 조카. 조카한테는 줘야만. 줘야죠. 엠장님은 그냥 유리지갑인 거예요. 네. 설이 너무 싫은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제 자녀가 받는 것도 제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저는 이제 계속 주기만 하고 네. 제 자녀들이 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저도 옛날에 저 장가를 늦게 가서 네. 거의 이제 39에 갔거든요. 늦게 그러니까 가셨네. 제가 M장님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절에 싫죠. 돈이 막 명절에 넘치니까.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생방을 불러준다. 그러면 떼땡큐죠. 네. 빅땡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아주 깨끗하게 안 주고 안 받자 뭐 이런 어떤 그 세태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세대의 반영이다. 그러면 그 시대가 바뀌면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좀 많이 확산됐다 이런 얘기로까지 연결되기는 아직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있다고 보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변화의 흐름은 그냥
1과 0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는 건데 지금 이제 독신 가정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모이면 그 결혼을 안 한 뭐 40대 청년 혹은 뭐 50대 독신도 많다고요. 그리고 뭐 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분위기상 이거 뭐 저 집의 세배에서 받긴 좀 미안하지 않은가 그런 게 이제 점점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어릴 때는요, 진짜로 그 친척이 아니라 옆집 가서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던 문화도 아주 어렸을 때 조금 있었던 할로윈 시골에서 할 때. 한국식 할로윈이네요. 그렇죠. 한국식 할로윈. 사탕 받듯이. 그래서 일찍 출탄 아저씨도 계셨어요. 집을 비우는 전략으로. 유독 설 때면 바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원래 세뱃돈은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줘야 되냐? 그러면 가족의 학렬상 막내이면은 뭐 그래도 성인이어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데 집안마다 다르다. 뭐 아주 되게 상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도 조카가 있고 아이도 있는데 안 주고 안 받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인 게요. 똑같이 주고 약간 눈치 게임처럼 되니까요. 이게 돈이 돌고 이거 거의 그냥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크게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데 뭔가 주고받는 문화 때문에 약간 이제 마음속 이런 게 약간 신경 쓰인달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세뱃돈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로요. 안 주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 많이 받는 법이 정말 창과 방패처럼 이렇게 같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캡처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참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구나. 아니 애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1년 365일 중에 한몫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꼭 그렇게 박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저는 만약에 이제 준다면 그 뭐 당연히 이제 성인은 제외하고요. 뭐 취업한 조카도 제외하고 시조카 이름 너무 멀고요. 딱 사촌 동생, 사촌, 조카, 조카들한테 주는 건데 조카들도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고등학생도 만약에 엄격하게 하자면 고3, 고2는 빼도 됩니다. 엄격하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실은 말해야 되는 게 특히 미성년자한테 주는 세뱃돈은 미성년자 게 아니라 엄마 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뺏는. 근데 그 중고등학생만 돼도 자기 방어가 좀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집안마다 문화가 다르겠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챙겼거든요. 오, 저항을 잘하셨네. 네. 이게 과거에는 대부분 다 부모님이 이제 관리를 하신다 그러고 나중에 줄게 저도요. 엄마한테 맡겨. 그렇죠. 근데 가장 부실률이 큰 금융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금융. 엄마 통장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다 자기 통장 관리를 자기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만들어주고. 금융 훈련을 어린 시기부터 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통장을 있어요. 만들어서 거기 입금해 주는 부모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 얘기니까 옛날에 누군지 지금 기억이 가물되는데 그 자녀가 돈이 되게 많아서 청문회에서 이렇게 많이 했더니 세뱃돈 모은 거다라고 그런 적이 했더니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근데 저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였는데 아무튼 세뱃돈으로 우겼던 공적 후보자 있었던 거죠. 기억해 보니까 부실금융 말씀하셔서 제가 세뱃돈 받아서 통장에 넣었거든요. 꽤 많이 모았어요.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다 빼가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과는 똑같은 똑같잖아. 거죠.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예전에 지금은 또 어떤 문화인지는 알 수 없는데 과거에 이제 모 스포츠 브랜드에서 운동화 스포츠 브랜드인데 설날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모님이 조카한테 이제 용돈을 주는데 조카가 됐다고 이렇게 계속 반려합니다. 그래서 나 계속 주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그걸 고모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온 시내를 뛰어댕겨요. 그 운동화 신고? 그 운동화 신고. 굉장히 좋은 운동화구나.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운동화를 신고 있고 이제 보통 받으면 또 주잖아요. 조카도 또 성인이야. 또 반대로 고모를 위해서 또 용돈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제 또 조카가 쫓고 고모가 도망가면서 그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그런 CF가 기억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중국, 일본, 한국 이 명절 문화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카드 문제 때문에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서류라고 그 선물해 준 게 뭐냐면 세뱃돈 봉투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 은행 창고 온 그러니까 손님들니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지폐 크기만하게 봉투를 만든 거예요. 은행 그 로고 찍어가지고. 그 세뱃돈을 여기다가 넣어서 줘라. 그래서 제가 바로 처리를 했죠.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보면 안 되잖아요. 네. 처리를 했죠. 네.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과거엔 또 이제 명절 앞두고 은행도 많이 가셨죠.
신권으로 맞아요. 바꾸시려고. 빳빳한 돈으로. 아, 저 그러니까 며칠 전에 갔는데 신권 바꾸러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돈 주려고. 네. 그 봉투도 저도 수입료를 그렇게 빨갛게 돈 크기에 맞춰가지고 돈을 넣어가지고 주시는 분도 봤어요. 빨간 봉투.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쨌든 현금 영수증 네. 처리를 해드리니까요. 네. 예, 그렇게 받았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렇게 그 돈 그 크기에 맞게 봉투를 만들어서 줬다면 수임료가 별로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예, 거예요. 조금 받았어요. 부피가 작았다는 실제로,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네. 오. 날카로우십니다. 여러 개 주셨을 아니 수도 혹시 있죠. 그게 현금이 아니라 수표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 수표 아니었어요. 현금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수임료가 되게 적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근데 이게 혹시 그 옛날 문화에는 결혼을 하면 자녀가 결혼하면 이제 성인으로 취급을 했고 그때부터 세뱃돈 안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런 것과도 약간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30대 세뱃돈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가 안 가면 어른 아니라고. 옛날에 상투 안 그런 게 틀었다. 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로는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안 오히려 되니까. 용돈을 주시면서 그래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뭐 주시는 건 받아야죠. 어떡합니까? 저도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제 총각 때 유리지갑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자꾸 저한테 세배하니까 안 줄 수 없어서 주니까 저 불러서 너도 세배하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유리지갑이라. 그래서 이제 받았죠. 예. 그거 아세요? 요즘은 세뱃돈을 현찰 박치기 안 해요. 송금해 주거나 네. 요즘 메신저로 돈 쏴주는 거 있거든요. 오. 그런 걸로 쏴주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네. 그러면 세뱃돈 그 맛이 안 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현금으로 딱 와서 바로 돌더라도 문화가 네. 많이 바뀌었어요. 주고받는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세배하고 QR 코드 찍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정서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추석 명절 때 아버님 용돈을 송금으로 보내드린다고 만났는데 제가 그 송금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되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준비해서 서로 이 맞아. 촉감을 정성. 느껴가면서 그 전달하고 뭐 이렇게 그 사이에 덕담이 오고 가고 맞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돈이 뭐가 중요하냐 세레모니 이러면서 같고. 역정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혹시 그 마치- 서운해하셨던 게 그게 아니라 안 보내줄까봐 걱정만 거예요. 에라 날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농담입니다. 마치 예전에 이제 급여를 처음으로 이제 계좌이체로 받을 때 그 진짜 월급 받는 느낌이 그게요, 안 난다. 진짜 달라. 네. 이런 또 세대 차이인데 저는 그 사회초년생 때 그 편지봉투처럼 그 월급 봉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겉면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기본급, 수당 이렇게 항목이 쫙쫙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회계 보는 직원이 거기다 볼펜으로 기본급 얼마 이렇게 적어갖고 10원짜리까지 그 봉투에서 넣어서 주는 이 갱지로 만든 봉투가 있었거든요. 월급 봉투. 그렇게 받았어요. 그것도 딱 줄 서서.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우수리 돈은 빼고 하는 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통장으로 쏴주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맛이 사라지는 게 사실 있어요. 진짜. 그렇구나.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소유의 개념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화되면서 지금 세대에 많이 헛헛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인가? 가상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 송금을 해준다는 것은 뭔가 뭐 그 이게 요즘 약간 그 인정하고는 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듯. 차가워 아마 보이는 아버님이 그 역정을 내셨던 것도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좀 약간 차가운 네. 그런 게 좀 있긴 있죠. 뭔가 그래도 인간적이지 현금으로 않은. 빼면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봉투에 담겨 있고 그렇죠. 뭐 네. 정성이. 아버님 건강하세요 줄이라도 맞아요. 몇 줄이라도 그런 거 써 있고 쓰죠. 뭔가 이게 준비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잇자면 결국은 이게 세뱃돈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돌고 도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실용성이 좀 떨어져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요번에도 이제 저희 집에 선물이 몇 개 들어왔는데 그 보내주신 마음은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데 뭐 사실 뭐 건어물, 햄, 그다음 뭐 제가 몸이 안 받아서 못 먹는 홍삼 이런 거예요. 못 드세요? 예, 못 먹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으면 너무 고마운데 사실 제 취향과 상관없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 선물 받으면 다 갚아줘야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주고 안 받는 게 낫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빚처럼 되는 거고 다 이게 마치 뭐 부채로 결국 갚아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현금을 받는 건 너무 노골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체면치레 관습의 결과물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안 주고 안 받는 네. 쪽으로 가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일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선물 얘기하니까 저 어릴 때 정말로 그 어린이들한테 꿈의 선물은 뭐냐면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그거 있어요. 저도 좋아했어요.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세대입니다. 네. 그거 하나 받는 게 그렇게 꼭 소원이었는데 맛있었는데요. 참 받기 힘들었던 그 생각도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오늘은 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1부에서는 이제 세뱃돈 이야기를 했는데 2부에서는 청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부터인가 아무튼 명절 이야기라면 꼭 청년 이야기가 따라붙는 그렇죠. 이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참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어떤 은둔 청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좀 현황 파악된 게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정신의학과 전문의께서 이 방송에 나와서 히키코모리 문제가 일본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 대안을 마련할 때 일본 그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대안을 모색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에 기반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데이터 자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지난해 발표된 통계가 정부로선 처음 조사를 한 겁니다. 일단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9살부터 39살 청년 5,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였어요. 5%나 돼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전체 청년층으로 확대해가지고 비율적으로 보면 51만 6천 명 정도가 이게 은둔형 청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5월 달에 또 발표한 내역이 있는데요. 네. 청년 삶 실태 조사입니다. 이때 표본은 좀 적어요. 19살부터 34살 청년 중에 임신, 출산, 장애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만 거의 있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2.4%였습니다. 그때는요. 그러면 이 수치로 환산하면 24만 7천 명 정도로 되고요. 이런 정부 통계보다 먼저 서울시에서 워낙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전국 최초로 실태조사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네. 이때 고립 은둔 비율 4.5%예요. 이 서울시 인구에 적용하면 서울시에만 12만 9천 명, 거의 13만 가까이가 은둔형 청년이다. 이런 좀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은둔형 청년 이야기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본 이제 히키코모리 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그 비율이 1.79%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네. 마련해야 되는 사실 수치인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에서 좀 앞서가는 경우들이 보이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도 일본에서 아주 예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대비가 되고 있죠. 대책이 되고 있죠.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청년 정책 같은 것들을 좀 손보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뒤늦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 문제를 교육에서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젊은 층 인구는 해가 갈수록 줄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사라지는 대학들이 많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방 대학을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좋은 학교들도 많았고. 예. 근데 요즘은 너무 달라졌어요. 일단은 학교가 사라지고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뭐 그게 아니면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게다가 기업은 고용자 수를 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20살 때부터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걸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N수생들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20살 때부터 자기 뭐랄까 제가 한 표현은 아니고요. SNS에 도는 한 20대가 쓴 표현이에요. 네. 20살 때부터 자기 인생의 등급이 결정되는 걸 경험하면서부터 이 좌절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극소수만 살아남는 사회로 점차 변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최종 선택을 받는 게 취업 시장인데 그 취업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청년들은 이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친구를 만나기 싫고 그러다 보면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고 방에만
있으면서 방에서 자신을 위로해 줄 거는 게임과 OTT 서비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예전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삶을 살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근본 문제는 그건데 혹시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더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더 키우고 하는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이게 분석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코로나 국면에서도 외출 자제하는데 그러면 굳이 외출을 감행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OTT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식사 같은 것도 이제 금전만 있으면 다 배달해서 완전히 집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네. 인터넷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보에서도 뭐 소외되지 않고 다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은둔형 외톨이를 만드는데 하나의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 결과도 있긴 네. 합니다. 저도 팬데믹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촉매 역할을 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뭔가 내가 자신감이 갖춰지면 밖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방에서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학원을 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맞아요. 강의로 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외출하는 게 옛날 같으면 학교 가서 성적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그것도 집에서 다 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못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더라도 방에 있고 휴식을 하더라도 방에 있고 나가는 거는 사람 만나기 어렵고 돈 드니까 결국은 이제 다 이 나만의 혼자만의 유니버스가 점점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이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촉매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뭐 또 두 가지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좀 떠오르는데 먼저 팬데믹 초기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청년 세대들에게 불었던 비트코인 광풍이 좀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20대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많이 했어요. 주식도 많이 했고요. 어떤 이 지금 우리가 돈 벌어서 월급 받아서 회사 다녀서는 우리 집 내 집 마련이 힘들고 내가 이 사다리를 타고 위에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은 대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 지인이 이 편의점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바생들이 맨날 뭐 하고 있나 보면 핸드폰 하도 보고 있어서 뭐 하니 하고 보면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하고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로 강풍이었는데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쪽박을 쳤죠. 그러겠죠. 네, 성공하는 사례는 정말 극소수니까요. 그런데 SNS를 보면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성공한 청년들이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 걸 보면 나만 좀 패배자 같죠. 나만 실패자 같고. 뒤처지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 그러니까 SNS에 보면 이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또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어느 순간 거지가 되어 있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이 이제는 맞서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문제는 꼭 청년으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세대도 보면 하다가 이래서 실직을 한다든지 가정적으로 불행사를 겪는다든지 해버리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처지 이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어떤 연결이 되고 거기서 오히려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계속 어떤 뭐냐면 부정적인 자극받는 걸 피하다 보니까 결국 은둔해 버리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 만나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일단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 요즘 뭐 하냐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너 어디 다니냐. 네, 사실 먼 얘기도 아니고 저도 30대 그 초중반에 그랬어요. 이제 회사 그만두고 글 쓰니까 일단 돈도 없고 요즘 뭐 하냐 그럼 뭐 할 말도 없고. 딱히 나온 책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 뭐 내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만나면 그 쓸 돈도 아깝거니와 내가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방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뭔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방에 있다가 점점 더 그 사교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집에서 안 나옵니다.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채팅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쩌다가 한번 나오면 대화 스킬도 부족하고 막 아유 역시 나오니까 안 좋네 이러면 더욱 더 이제 밖에 시선이 무섭기 때문에 방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소용돌이에 제대로 한번 빠지면 이제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서 저희가 한번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번의 묻지마 범죄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 은둔형 외톨이를 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그렇죠. 이것도 되게 지금 잘못된 시선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시선이고요. 최근에 한 기사 제목을 봤더니 기사 제목이 은둔형 외톨이 아니다. 뭐 여성 혐오 테러리스트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른바 묻지마 살인했을 때 본인의 이 어떤 범행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좀 약한 사람을 공격을 하죠. 이게 물리력으로는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이게 강남역 살인 사건,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일 때는 수사기관에서도 이건 여성 혐오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들어서야 여성 혐오를 전제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추세인데 은둔형 외톨이의 범죄라고 일반화하는 거는 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실제로 그 사건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 8월에 공소장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혐오 범죄다. 범죄의 아주 그 근원을 짚어보면은 여성 혐오에 대한 부분이 범죄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이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짧은 머리 여성, 페미니스트고 내가 혼내줘야겠다. 이른바 참교육을 시켜야지. 이렇게 범행 동기를 이야기하는 범죄자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이 이런 부분을 또 판결문에 넣은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빠져가지고 뭐 은둔형 외톨이로가 아니라 이제 청년 일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청년 일반으로 놓고 본다면 사회 진입 장벽이 그 이전 세대보다 되게 높고, 그래서 실직률이 높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너 어디 다니냐, 뭐 결혼 언제 하냐 이런 것 듣는 거 싫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 근데 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번 명절에 집에 간다라는 청년들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지금 결과가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많이들 못 내려갔고, 저도 지방에서 올라온 뭐 이른바 20대들 보면은 이번에는 꼭 내려간다 이런 친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 좀 집에 잘 못 내려갔고 부모님 뵙고 싶어서 내려간다라고 해서 그래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수치를 보면요. 사회에 나오기 위한 시도들을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하고는 있어요. 시도는 한다. 예, 시도를 하는데 다시금 집 안으로 들어가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실직률도 높고 아주 오랫동안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사회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발을 떼는 게 단기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대우도 좋지 않고 인간적인 배신감,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이 또 문제로 직면을 하게 되니까 다시금 움츠리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0대가 고향에 방문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비율이 제일 높은 거는 이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연결되면 연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가 이렇게 높게 응답했다는 거는 그만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쟁과 생존이 예전보다 힘들고 뭐 전문직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마치 자기 모두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패배자 문화가 어느 정도 퍼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대는 고향에 가더라도 막 노동을 하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20대한테 막 세뱃돈 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20대가 고향에 간다는 거는 그냥 위로받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명절에 가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이제 종종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보니까 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꼭 직계 가족이라기보다는 친척들.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물론 친척은 나름대로 관심의 표명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음의 상처에 오히려 더 이제 그 스크래치를 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고향에 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친척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을 함께 거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힘들면 그냥 혼자 집에 있지. 예, 친척 이번에 그냥 서울에 있고 고향 안 갈래. 가면 또 큰아버지 또 이상한 소리 할 텐데. 예. 근데 더 힘들면 큰아버지 이상한 소리 해도 그래도 용돈 주지 않을까? 세뱃돈을 연결됩니까? 용돈 주거나 아니면 그래도 엄마 아빠 만나서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좀 더 절박하고 힘들 때 집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20, 30대를 돌아보면 그래도 부모님 집에 가고 싶었던 때 중에 가장 뚜렷한 이유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신 밥이었던 것 같아요. 집밥. 그 외에 뭐 친척들 만나면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보다 그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에서 느낄 수 있는 따스함이 더 큰 거죠. 그 밥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참 신기한데 그 부모님이 해주시는 반찬,
네, 우리 엄마표, 아빠표 반찬, 그 국 엄청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 한 끼 먹으면 너무 든든합니다. 그럼 일종의 그것도 노스텔지어라고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도 내가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될 때 혼자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많이 힘들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더 이제 힘들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어떤 네. 결과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여지고 집밥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장김치를 그러니까 엄마한테 얻어 먹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김치 이제 오래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연세도 많으시고 계속 김치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 이게 젊은 세대나 뭐 저 같은 나이 때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 집밥의 소중함을 느끼는 게 또 설날에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 히키코모리 그러면 1인 가구에 혼자 살면서 이 집에만 박혀 있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많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게 제일 심각한 경우예요. 그죠. 예. 부모님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밖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식사를 또 제공해주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안 들고 그래서 이제 집 안에 내 자기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누구에게도 얘기할 사람도 없고 또 부모가 그걸 또 잘 케어해줄 수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부모님들도 이런 내 자녀가 지금 집에서 밖에 나오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에요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아, 얘기를 못 하죠, 부모님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서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뉴스가 50대 아들이 부모님이 용돈 안 준다고 네. 폭행을 가했던. 네. 기억납니다. 아주 이제 극단적인 그러니까 사례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이제 더 늘어나는 어떤 경향이 있는 건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아무튼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통계를 왜 내겠습니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초 자료를 삼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민간단체들 연합, 뭐 기관 의 연합체에서 우리가 좀 힘써보겠다 이런 게 이제 통계가 나오니까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는 대안들을 보면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나오게 한다. 그리고 정부에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사회에 안착할 때까지 하는 게 정말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산 투입도 필요하고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럴 만치의 여유가 우리 사회에 있는지도 좀 의문이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일단 저는 그 대책이 일단 한번 은둔하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사실 저는 이제 대책보다는 좀 문화를 얘기하고 싶은데 뭐 공공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죠. 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뭐 청년 지원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채용자 수를 늘리는 기업한테 세제 혜택을 주거나 뭐 보조금 지원하거나. 근데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제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마크 맨슨의 그 영상을 다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주의가 결국은 소수의 승자를 빼고서는 모두가 패자라는 인식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거대한 우울증에 빠진 정신병동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말, 따뜻한 시선, 야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두 소중하다. 우리 삶에 패배자는 없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고 한 명 한 명의 삶이 하나의 우주일 만큼 고유하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획일적인 잣대로 성공을 재단하는 평가 이 문화가 사라져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물 문화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거든요. 비트코인 부자 된 걸 부러워해요. 그걸 이제 경계하고 결론 내자면 청년 지원은 이런 물적 토대뿐만이 아니라 더 큰 거는 정신적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공감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로 보다 보면 이제 종종 어떤 게 이제 소개가 되냐면 동호인 모임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동호인 모임 이런 데서 활동하는 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즐겁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최민수 작가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지원, 물질적 지원, 뭐 일자리를 뭐 만들어준다든지 경제적으로 뭐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것만이 아닌 거거든요. 핵심이
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내가 확보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꼭 경제적인 문제로만 풀리는 건 아니죠. 저는 이걸 경제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라면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도 내 월급이 많으냐 제 월급이 많으냐 또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어떤 그 물질 부분으로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닌데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항상 상담받으러 가요. 네, 맞아요.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누워 있고 그 상담해 맞아요. 주시는 분 소파에서. 옆에서 이것저것 질문하고 얘기하고 전문가 한 명 있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뭐 서로 자기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포옹해주고 뭐 이런 거. 포옹하면서 울고 모든 미드와 영화에 진짜 한 번씩은 다 등장할 정도로 그런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도 보면 그런 약간 이 정신적 이 증세, 불안 증세들이 여러 가지로 좀 나타납니다.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불안 증세 같은 것들. 근데 병원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대해서 이 문턱이 너무 높다. 심리적 문턱이. 전 이걸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기 걸리면 병원 잘 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의사 만날 때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감기 이런 걸로는 병원 안 가도 다치고 그래도 웬만하면 자가 치료하는데 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바로바로 상담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런 건 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약간 심리 치료나 상담센터 같은 것에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이 어린 나이에도 학생들도 낮은 문턱으로 계속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좀 한 1년 동안 우울한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비용이 이제 50분에 15만 원이더라고요. 와, 비싸. 그래서 비싸네요. 제가 상담 한 번 딱 받고 스스로 나는 우울하지 않다. 상담 비용 때문에 금융 치료가 됐다. 금융 치료네요, 진짜 네, 이것도. 그리고 상담을 중단했거든요. 물질적 요인이 중요하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상담 비용이 좀 지원이 된다면 그러네요. 사실 좀 더 이제 속내를 터놓고 상담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오히려 학교에서 그런 정규 그 코스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요즘 옛날처럼 학생 수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상담받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옆에 그 누군가가 없다는 없다.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책은 거기서 강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게. 학창 시절 왕따를 경험했던 학생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넘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좀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족이라는 개념도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뭐 네가 취직 못해도 먹고 사는 것은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게 어찌 본다면 가족이 가장 어떤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제 1순위 대상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접근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찌 보면 명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설 특집으로 꾸며드렸던 토닥토닥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람찬 토크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